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점을 믿고 여인을 탐한 호남 선비. 호남 선비 이기경은 과거 준비하는 선비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급제하려고 논밭을 다 팔아 이번 과거에 결단을 내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과행에 죽을 애군이 있습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생이 죽음을 모면하는 길을 간곡히 물으니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도중에 소복 입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얻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죠. 이생이 한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앞에 큰 내가 나타났는데 냇물 주변 수양버들 아래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예쁘고 젊은 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길을 바라보다가 말을 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몸을 돌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생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말을 천천히 몰아 날아갔습니다. 소복 입은 여인은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생도 따라 들어가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마루로 올라가 주인에게 절했습니다. 주인은 백발노인이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노자가 떨어졌습니다. 여관에서 잘 수가 없어 귀댁으로 왔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흔쾌히 허락하고는 종을 불러 손님에게 저녁밥을 올리고 마른 마구간에 메고 먹이를 주라 했습니다. 이생은 다행히도 그 집에서 묵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내외를 구분하는 담장이 매우 높아 날개가 붙어 있지 않은 한 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올라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생은 꾀를 냈습니다. 병이 들었다며 누워서는 해가 높이 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홍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보니 이생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주인홍이 걱정하며 친절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병세가 이러하니 떠나기 어렵겠소이다. 여관은 다 황량하여 몸조리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으니 아무 염려 말고 며칠 더 머물며 몸조리하다 가시오. 이생은 더 머물게 되어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해가 저물도록 심사숙고해도 담을 넘을 계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밤에 일어나 배회하면서 담장 밑을 보니 마구간 판장 아래에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기어가서 목을 빼 머리를 넣어도 좌우가 꽉 조였습니다. 간신히 들어가 보니 서쪽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부인의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쪽 방에는 불이 밝혀져 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그머니 창문 아래로 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벽 아래에 깨끗한 이불과 요가 깔려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시 그곳이 소복 입었던 여인의 방일 것 같아 몸을 가볍게 날려 마루로 올라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등불을 불어 끄고 방 한 구석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뒤 책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여인이 동쪽 방으로 와서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이 저절로 꺼졌을까? 기름도 많이 부어두어 오래 갈 텐데 왜 꺼진 거지? 여인은 연거푸 이상하다, 이상해 하다가 아이종이 제 어미 제사 지내러 갔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했습니다. 의심이 좀 누그러지자 여인은 즉시 들어와서 금침 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인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부인은 한참 의심하던 차에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라오. 무슨 마음으로 깊은 밤 이 밀실에 들어온 건가요? 이생은
그제야 과거길을 떠나기 전 점쟁이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번 과거길에 소복 입은 여인을 얻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고 얻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였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하고 싶고 또 꼭 살 궁리를 해야 하기에 오늘 밤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오.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부인의 한 말씀에 달렸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게 한번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어제 마음이 울적하여 종들이 빨래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잠시 냇가에 나갔다 뜻밖의 손님을 만났으니 이 역시 천생연분이겠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어찌 가볍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동침을 허락하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꿈에 황룡이 가슴과 배 위에 서렸어요. 이번 과거에 당신은 반드시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꼭 데려가 주세요. 이생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사랑을 다 나누고 사랑으로 돌아와 한숨 자니 날이 이미 밝아왔습니다. 노웅이 또 지팡이를 짚고 와서는 정성스레 문병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은혜를 입고 이틀 동안 몸조리하니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오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노웅과 작별하고 상경하여 과거를 보았는데 과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친척을 방문하여 인사를 마치고 장차 호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누구누구가 급제했나요? 노웅이 또박또박 열거하니 이생의 이름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인이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옷 한 벌을 새로 짓고 잔치 준비를 성대히 했습니다. 날마다 길거리로 사람을 보내 호남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는지 탐문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과연 그 행차를 만나니 사람을 보내 모셔왔습니다. 주인홍이 먼저 치아를 하고 있는데 곧이어 소복을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부인이 안에서 나와 시아버지에게 두 번 절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버님을 봉양하며 100년을 함께하고자 했으나 일이 크게 어긋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이생을 만나 절개를 깨뜨리고 서로 앞날을 약속한 사연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잔을 가득 채우고 꿇어앉아 시아버지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 이제 아버님을 하직합니다. 부디 이 잔을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소서. 드디어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준비한 교자를 타고 이생과 함께 출발하여 날듯이 나아가 이생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 뒤 이생은 관직의 이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스님과 소장수, 신을 삼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산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말을 사려고 돈 2냥을 차고 청주장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망태기 하나를 주었는데 안에 돈 2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장에 가던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망태기를 등에 지고 갔습니다. 막갑 2냥도 그 망태기에 같이 넣어서 주인과 안면 있는 음식점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돈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얼마 뒤 소장수 한 사람이 다른 소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천 40냥을 가지고 소 2마리를 사려 했어. 한 마리는 아까 다녀온 시장에서 샀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장에서 사려고 오늘 새벽 아무 객점에서 밝기 전에 출발했어. 소등에 20냥을 실었는데 이 장 입구에 도착하고서야 돈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어.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소. 장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니 누가 주워갔는지 또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고는 이 말을 찡그리며 고민했습니다. 스님은 그가 돈 주인임을 알고 액수를 물었습니다. 그는 20냥이라고 대답했고 어디에 담았는지 물으니 새끼 망태기라 했습니다. 스님은 그와 함께 망태기를 맡겼던 점사로 돌아와 망태기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장수에게 망태기를 주기 전에 두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소승의 마값이요. 원래 들어있던 20냥을 돌려주겠소. 소장수는 20냥을 세어보고서 호련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두냥도 내 것이요. 아까는 소값 20냥만 말하고 배값 두냥은 잊고 말하지 못했소. 소장수가 두냥을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으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의 마값이라오. 소승이 정말 돈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20냥을 다 챙기지 않고 두냥만 욕심을 내겠어. 초가는 아까 분명히 20냥을 잃어버렸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소승의 마값 두냥을 보고서 호련 배값을 덧붙여 아까는 잊었다고 말을 바꾸었어. 그게 말이 되어 산승은 아무 흑심 없이 길에 떨어져 있던 돈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어. 그런데 초가님은 불량한 꾀를 내고 어불성설로 산승이 잠시 넣어두었던 마값을 자기 배값이라 속여 가로채려 하니 여기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소장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20냥이라고 한 건 다만 소값이 중대하기에 큰 액수만 말한 것이오. 배값은 사소하게 덧붙여지는 돈이라 환겁결에 떠올리지도 못하다가 액수를 헤아릴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어. 천하에 정말 천한 도둑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삼부처님 같은 분을 통해 소값을 되찾고 또다시 가련한 돈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할 리가 있겠소. 그러나 환겁결에 잠시 잊었다 하여 어찌 그 정령한 돈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겠소. 주위 사람들이 보니 스님과 소장수가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고 말해줄 수 없으니 마침내 관가로 함께 가서 옳고 그름을 판정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관아사또는 홍양묵이었습니다. 양쪽이 마주하여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또가 다 듣고 먼저 소장수에게 타일러 가르쳤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은 명백하게 22냥이었고 산승이 얻은 돈은 꼭 20냥뿐이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22냥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주었을 것이고 산승이 주운 것은 내 돈이 아니다. 너는 내 돈을 주운 사람을 널리 찾아서 22냥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나서 찾아가거라. 다음으로 산승에게 타일러 가르쳤습니다. 스님이 얻은 것은 명백하게 20냥뿐이요. 저 사람이 잃어버린 돈은 22냥이라 하오. 그러니 스님이 주운 20냥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잃은 것이요. 저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은 스님이 관여할 것이 아니오. 스님도 진짜 돈 주인을 널리 탐문하여 그 잃어버린 돈이 꼭 20냥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나서 내주시오. 그리고 물러가라고 분부했습니다. 송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같이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장수는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으니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스님이 크게 말했습니다. 관가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내가 주운 20냥은 돌려주지 않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승이 보기에 돈 주인은 저 사람이 분명하다. 내가 석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찌 부당한 돈을 취하겠는가. 마침내 소장수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차후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산승처럼 고독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리에 어긋난 일일랑 하지 마시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산승의 결백함을 찬양하면서 가히 그 산승의 그 사또라 했습니다. 세시신 장례를 치러준 호남무변. 호남 땅에 한 무관이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해 척벼슬은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벼운 옷에 살진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오로지 짐만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 배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해 논밭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4, 5년이 지나서는 낭패를 당해 벼슬할 생각을 접고 귀양에서 농사 짓는데 전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책망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변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백 괴미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묻고 갈 것을 청하자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이 슬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요? 몇 년 전 여기서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생명을 부지해 갔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세구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없어 적막한데 처녀가 안에서 응대했습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치르고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변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장 속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같든 다르든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대꾸했습니다. 제 외가에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인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죠.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죠. 무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 가마를 사고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따라 걸어서 아무 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습니다. 행囊을 살펴보니 돈 10여 개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으니 힘을 써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있었겠는가. 무변은 활 쏘는 재주가 모자랐고 과거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애를 이같이 보내고 다음에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약간 있던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먹는 거 신랑은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노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라 진퇴유곡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조판서를 직접 뵙고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서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어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에들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곳을 힐끗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변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가에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필시 좀도둑 무리도다. 무변이 모르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아무읍에 살며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주 적은 녹봉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그걸 가지고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차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말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무변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변은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이 시신세고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뒤로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무변을 불러 예를 올리지 말고 병조판서를 뵙도록 했습니다. 병조판서도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한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변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무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 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의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죠.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들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절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식과 옷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가산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무관에게는 선전관을 제수했습니다.
병조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재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모변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해 벼슬이 아장이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적들을 양민으로 만든 진사. 영남에 한 진사가 있었는데 문장과 지략으로 도내의 칭찬이 자자해서 모두 도원수 감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둑어둑할 무렵 때마침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준말을 타고 건장한 종을 거느리고 와서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만리 밖 섬에 살고 있소이다. 우리 무리가 수천 명은 되지요. 천성이 불행하여 남의 남은 물건을 취하고 남이 쌓아놓은 재물과 음식과 옷을 사용합니다. 모두 남의 물건에 의지해 살아가는 셈이지요. 우리를 지휘하고 통솔하던 분으로는 대원수 딱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겨우 끝냈습니다. 대원수가 진무하던 곳이 갑자기 비니 마치 용이 죽자 호랑이가 가버린 것과 흡사합니다. 삼천 무리가 산만해지고 기울도 없어져 농사도 장사도 못하니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께서 불세출의 지혜를 쌓아 사람을 구제할 재주가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오늘 내가 이렇게 왔소이다. 다름이 아니라 오직 조카를 맞이해 대원수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데 조카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혹시라도 주저하신다면 입막음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지요. 그러고는 긴 칼을 뽑아 바짝 다가서서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사족 출신인 내가 도적의 두목이 된다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사의 칼에 죽기보다는 잠시 몸과 이름을 욕되게 할지라도 눈앞에 화를 모면하고 또 흉악한 무리를 교화한다면 이 또한 임기응변으로 중용을 얻는 게 아닐까. 마침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를 소인이라 지칭했습니다. 창밖에 있던 종에게 밖에 메어둔 말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래 2마리 말을 끌고 와서는 1마리만 밖에 메어두었던 것입니다. 진사에게 말에 오르라 청하고는 말고삐를 나란히 해서 출발했는데 빠르기가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하니 크고 붉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나는 듯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 섬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습니다. 성곽과 누각이 완연 가명의 병영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가마에 올라앉으니 앞뒤에서 호의를 했습니다. 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대청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리 수천 명이 차례대로 아련했습니다. 예를 마치자 큰 탁자 위에 차와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 끝나고 처음에 선비를 찾아왔던 우두머리 군관이 꿇어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재력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진사는 이러이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전라도에 만석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이 묻힌 무덤이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키고 수목벌채, 분묘 설치, 농지개간, 흙과 돌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 육성에 힘쓰는 것이 재상가에서 하는 정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상제가 산지기를 찾아왔는데 상복 입은 2사람과 직관 2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장 얹은 말과 수행하는 종들이 아주 건강해 보였으니 틀림없이 큰 집안이 맷자리를 구하러 가는 행차인 듯했습니다. 산지기가 내려와서 물어보자 서울 사는 암흑의 댁행차인데 상제는 이미 교리가 되었고 상복 입은 자들도 모두 이름난 선비라 했습니다. 일행은 잠시 쉬었다가 함께 묘 뒤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무덤 뒤쪽에 나침반을 놓아 구덩이를 팔당을 잡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다가 표시를 해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여행용 상자에서 편지지 4-5장을 꺼내서 붓을 휘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한종에게 명령해 이를 모읍과 가명에 전하고 일일이 답장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상제는 산지기를 부르고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맷자리는 아까 앉았던 곳으로 정했네. 그 맷자리가 모댁의 산소이고 또 자네가 모댁의 산직이란 사실을 모르는 반이네. 그러나 산을 쓰고 못 쓰고는 저쪽과 우리 쪽 세력의 강하고 약함에 있으니 자네가 알 바 아니지. 장사 지낼 날을 모일로 정했으니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게. 먼저 30금을 줄 테니 이것으로 쌀을 구해 술을 빚어놓고 기다려 주게나. 그러고는 즉시 말을 달려 사라졌습니다. 산지기는 거절하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산주인 댁으로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산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자가 비록 힘있는 집안이라지만 내가 막는다면 어찌 감히 무덤을 쓸 수 있겠는가. 그자가 장례를 지내는 날에 내가 이리저리 할 테니 너희는 다른 곳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날 아침이 되자 산주인은 집안 장정 700여 명과 풍문을 듣고 모인 사방심리한 소작인 5, 600명을 거느리고는 각각 새끼줄 하나와 몽둥이 하나를 지니게 하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온산 온들판이 백이행군으로 덮였습니다. 산 위에 멈추고는 집에서 빚어온 술을 마시게 하며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삼경이 지날 즈음 저 멀리 횃불 만여 개가 넓은 들판 끝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상여 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그 기세는 군사 만 명이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서로 바라다 보이는 거리이지만 뚜렷이 볼 수는 없는 곳에다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군사들이 모두 일어나 신발을 신고 몽둥이를 들고는 용기를 북돋우고 팔을 뽐내며 기다렸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불빛도 사라져 마치 사람이 없는 듯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는 급히 내려가 살펴보게 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불은 모두 나뭇가지 하나에 4~5개씩 달린 횃불뿐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급히 보고하니 산주인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외쳤습니다. 우리 집 재산과 곡식을 모두 잃어버렸구나. 대군을 이끌고 급히 달려가 보니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재물은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는 동쪽을 친다고 해놓고 서쪽을 치는 원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진사는 재물을 모두 약탈해 오고 다음날 술을 빚고 소를 잡아 도적들을 실컷 먹였습니다. 이번에 얻은 재물과 창고 안에 재물을 꺼내 앞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셈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고 적음을 계산해 3,000명에게 나눠주도록 하니 각 사람에게 100여 금씩 돌아갔습니다. 진사는 이에 전령 한 장을 돌아가며 보게 하고는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오륜과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완고한 백성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살면서 부모와 이별하고 나라를 떠났다. 일하지 않고 입고 먹으며 약탈해서 삶을 도모하고 남의 물건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불러 모은 무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재앙을 일으켜온 횟수가 몇 년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도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교화해서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일은 귀하다. 지금부터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새로이 하여 동서남북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고 산소를 지키며 성인의 교화에 목욕 재개하고 낭민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면 어찌 바다 위 불안당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나눠준 재물은 한 집안의 재산이 될 만하니 어찌 농사 짓거나 장사할 미천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무리가 일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꼭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중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두 놈은 즉시 굴령으로 목을 베었습니다. 성곽과 집을 불지르며 3천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와서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사 자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그 사이 한양을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오이밭에서 만난 늙은이. 청사 김재상이 암행어사로 영남에 갔을 때였습니다. 때는 온요월 한창이라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태백산 중에 이르자 목이 몹시 말랐지만 산속이라 인가도 없고 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겸종과 함께 길가를 살펴보았지만 갈증을 풀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고개를 넘자마자 마침 길가에 오이밭이 나타났는데 원두막은 없었습니다. 잘 익은 푸른 오이를 보자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으니 신발끈 매는 혐의를 돌아볼 겨를이 있었겠는가. 겸종에게 돈 2푼을 가지고 가서 밭가운데 콩잎에 걸어두고 오이를 따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겸종이 발을 들어 밭으로 들어가 겨우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혼절에 밭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겨우 진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김재상은 매우 괴이하게 여겼지만 감히 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밭도둑을 왔다 갔다 하며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홀련 한 시골 늙은이가 대삿갓을 머리에 쓰고 산에서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당돌하게 오이를 훔치러 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는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고 말투는 온화하고 점잖았으니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상이 몹시 목이 말라 돈을 걸어놓고 들어가 오이를 따오려 했다 하니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밭에는 원두막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소이다. 하지만 밭둘레에 심은 흰말을 보지 못했어. 그것으로 충분히 도둑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오. 늙은이는 웃음 지으며 밭으로 들어가 겸종의 손을 잡아 끌고서 한쪽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 기절에 엎어져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어느새 평소처럼 아무 탈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재상이 오이 몇 개를 얻어먹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오이밭 사면에 흰마가 심겨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성글게 어떤 곳은 빽빽하게 심겨 있었는데 완연히 팔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8가지 모양으로 제갈량이 신묘하게 부린 술수를 의도한 모양새였습니다. 김재상이 겸종에게 아까의 광경을 물으니 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 안쪽으로 몇 발자국 옮겨가자마자 오장이 요동치고 칠정이 혼미해지니 눈이 안 보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다가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까 노인이 제 손을 잡고 길을 이끌어주니 비로소 눈이 보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재상이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이 시골 늙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기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재상은 그가 이인이라고 여겨 겸종을 근처 촌집에 가 있게 하고 자기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몇 개 넘어 그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집이 있고 방은 단 한 칸이었습니다. 김재상이 재워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니 늙은이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 늙은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장 조밥 한 사발을 갖고 나와 김재상과 부엌에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늙은이는 집자리를 펴서 김재상에게 앉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라 무례한 인사가 많았습니다. 허물을 들어 꾸짖지는 마십시오. 그러고는 같이 잤습니다. 김재상은 그의 생애에 대해 좀 물어보려 했지만 늙은이가 코를 우레가치고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동쪽이 밝아오니 김재상이 늙은이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어찌 이렇게도 곤히 주무십니까? 늙은이가 눈을 부비고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망이 들어 손님 접대하는 인사가 이리 소홀했습니다. 제 죄를 압니다. 저의 죄를 알겠습니다. 김재상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아무 곳으로 가려 하는데 그 일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암행어사가 우리 집에 행차하실 줄
이미 알았지요. 서로 속이지 맙시다. 김재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시골의 궁벽한 선비를 어찌 암행어사라 하십니까? 주인장께서 정말 망령이 드셨습니다 그려. 늙은이가 처마 끝에 걸린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이 암행어사를 주관하는 별인지라. 네, 저걸 보고 알았지요. 숨겨서 뭐하겠소. 김재상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을 고하고 자기의 평생 벼슬 길이 어떨지, 자손은 어떨지 등을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조목조목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모년의 모관이 될 것이고, 모년의 모품계에 오를 것입니다. 모년의 안찰사가 될 것이고, 모년의 의정부에 들어갈 것이며, 마침내 영의정에 이를 것입니다. 신하로서 존귀함이 지극하여 종묘배양도 받을 것입니다. 아들 셋을 둘 텐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영의정이 될 것입니다. 늙은이가 이인좌의 난에 대해서까지 역력히 말해주니 김재상은 이를 묵묵히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나중에 김재상이 벼슬에 제수되고 품계에 오른 것이 다 그의 말에 부합했다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아이.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지 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액이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게 해 액을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아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액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황혼이 지고 나자 박엽은 자기가 타던 노새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일렀습니다. 이것을 타고 노새가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면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몇 리를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한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로 베려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달게 올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달게 울고 나서는 그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한산골짝 입구에 이르러 섰습니다. 아이는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상방의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큰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엽의 말대로 아이는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승이 빼앗아가려 하자 아이는 칼을 들어 베려는 신용을 하니 노승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승이 또 말했습니다. 상하의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 갈래갈래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가죽을 벗고 노승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아이를 꺼내주며 아이에게 입게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창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그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습니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왜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3일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이건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것이다.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경 후에 홀련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모르니 노승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4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포수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이 포수였던 것이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돌아와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엽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행장을 갖추어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과연 크게 현달했다 합니다. 보물 기운을 알아차린 허생. 허생은 세속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이 가난하고 몰락해도 글 읽기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역 한 권만 놓여 있었는데 끼니가 떨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길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허생이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민머리에 수건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끼니거리를 마련하고자 머리털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내 뜻한 바 있어 10년간 주역만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가 단발을 한 걸 본 이상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나갔다가 1년 뒤에 돌아오겠소. 그동안 연명이나 하면서 머리를 기르시오. 그러고는 의관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성의 갑부 백부자를 찾아가서 천금을 빌려달라 하니 백부자도 허생을 한 번 보고는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허락했습니다. 허생은 천금을 가지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명기 초원의 집으로 가서는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호방하고 젊은 한량패와 진탕 놀아대다가 돈을 탕진했습니다. 다시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게 큰 장사거리가 생겼으니 다시 3,000금만 빌려주시려. 백부자가 또 허락했습니다. 허생이 또다시 초혼의 집으로 가서 집을 꾸며주었습니다. 녹색 창에 붉은 다락을 만들고 주렴과 비단 방석으로 장식하고는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풍악을 연주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자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다시 3,000금을 빌려주겠어. 백부자가 허락했습니다. 초혼의 집으로 가서는 북경시장의 명주 보배와 기이한 비단으로 초혼을 즐겁게 해주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3,000금만 더 있으면 성사될 것 같소. 당신이 믿어줄지 걱정이요. 백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금을 더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었습니다. 초혼의 집으로 가서 좋은 말 한 마리를 사서 마구에 메어놓고 전대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와 질탕하게 놀면서 전도 비용을 많이 뿌려 초혼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느라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허생이 적막하고 처량한 태도를 보이며 초혼을 시험했습니다. 초혼은 물과 같은 성질이라 이제는 허생이 싫어져서 날마다 젊은 배와 어울리며 허생을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허생이 어느 날 초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만금을 모두 탕진해 이제 빈주먹뿐이라네. 곧 떠나려고 하니 어찌 간절히 그리운 마음이 없겠는가. 초혼이 말했습니다. 오이가 익으면 꼭지는 떨어지고 꽃이 시들면 나비가 드물어지죠. 연연해 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재산 전부를 유흥지에 집어넣고 오늘 영영 떠나려네. 이별 선물로는 무얼 주겠나. 당신 원하시는 것을 드리리다. 허생이 앉은 자리 위에 있는 오동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네. 초혼이 웃으면서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하고 주니. 허생이 그 자리에서 오동로를 산산조각 내어 전대에 담아서 준말을 타고 하루 만에 개성에 이르렀습니다. 백부자를 만나서 이를 이루었다오 하고는 전대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생은 다시 전대를 가지고 말을 달려서 회령에 이르렀습니다. 계시에 전을 버리고 앉아 있으니 어떤 호인상인이 부서진 오동로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바로 이것이야. 그래 이것이야. 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10만 금을 드릴 테니 약소에도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허생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승낙했습니다. 교역을 끝내고 돌아온 허생은 백부자에게 10만 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허생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전에 보신 조각난 화로는 구리가 아니라 구리와 금의 합금이었다오. 옛날 진시황이 선약을 캐어오라고 서부를 동해로 보낼 때 내 탕고에서 오금로를 내어주었어. 이 화로에 약을 달이면 온갖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오. 그러나 서불이 바다 가운데서 오금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외인이 얻어 국보로 삼았어. 임진왜란 때 외장 평행장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 그가 평양을 점령하고 있다가 밤중에 도망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잃어버렸다오. 그것이 명기 초혼의 집에 남아있게 된 것이오. 내가 그 기운을 보고 찾아내 마침내 만금과 바꾼 셈이오. 호인상인은 서역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값을 매기기 어렵다 한 것은 실로 맞는 말이오. 백부자가 또 물었습니다. 화로 하나 정도야 만금까지 안 주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도 거듭 수고를 드렸소. 그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이라오. 신물이 깃든 것이니 큰 돈이 아니면 얻을 수 없소. 그러자 백부자는 당신은 정말 신인이십니다. 하며 허생에게 10만 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껄껄 웃으며 어찌 나를 작게 보시오.
내 집에는 석가래와 들보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책 읽는 것을 즐기니 이번 일은 특별히 한번 시험해 본 것일 따름이라오. 라며 사양하고 가버렸습니다. 백부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남산 아래 초가집이었는데 방 안에서는 책 읽는 소리만이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백부자가 그 사람 됨됨이를 알고는 매월 초하루 이른 새벽이면 쌀부대와 동꾸러미를 문 안으로 넣어주어 허생이 근근히 매달 생계를 꾸려가게 했습니다. 허생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재상 이완이 대장이 되어 임금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고 북벌 계획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발탁하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저녁 미복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천하의 일을 논하다가 가르침을 청하니 허생이 말했습니다. 공이 오실 줄 알았어. 공이 대사를 도모하니 내가 제시하는 3가지 계책을 따르겠소. 감히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당인들이 권세를 부려 만사를 뒤흔드니 공은 돌아가 당파를 없애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고 임금께 말씀드릴 수 있어 능히 하기 어렵다오. 군으로 뽑힌 사람에게 다시 군포를 거두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어. 공은 능히 호포법을 실시하여 비록 경상의 자제라도 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소. 그런 일 역시 어렵소이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동쪽 가에 있어 비록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한 이로움은 있지만 양식 비축이 넉넉하지 못하여 1년을 지탱하기가 어렵다오. 3,000리도 안 되는 땅에서 예법에 구애되어 거칠에만 힘쓰는 형편이니 능히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호복을 입도록 할 수 있겠소. 그 역시 어렵소이다. 그러자 허생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 시의 시대에 적합한 방침을 모르고 망령되게도 대사를 도모한다고 떠벌리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속히 물러가라. 이완은 땀이 나 등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고는 열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 텅 빈 집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